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라니's 코어 그래머 네 번째 시간 능동태와 수동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어 문장을 크게 모두 5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때 동사들이 이 문장 형식의 분류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동사라고 했지.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문장을 5가지 형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도 나눠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끊어볼 수가 있어. 자, 위에와 아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동사도 처음에 타고날 때, 얘들아,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성질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가 돼.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야.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목적어야. 자, 목적어가 뒤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 동사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자동사와 타동사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들이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할까? 문장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자, 설명한 것처럼 문장의 5형식을 동사의 종류에 따라 구별해 보자면 자동사로 이루어지는 1형식, 2형식 문장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3, 4, 5형식의 타동사를 볼 수가 있다.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문장에서 한번 살펴볼게. 자, 2가지 동사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kill이라는 동사가 있고 die라는 동사가 있어.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kill은 누구누구를 죽이다 라는 뜻을 갖고 태어났어. 자, 그러면 누구를 죽이는지 뒤에 대상이 있어야겠지. 반면에 die라는 아이는 그냥 죽다라는 뜻을 갖고 태어난 애야.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민성이 killed 준성. 민성이가 준성이를 죽였다. 자, 누가 행위자야? 범인은 민성이야. 행위를 한 사람. 죽은 사람은 누구지? 그 대상이 된 사람은 준성이야. 이걸 준성이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준성이가 뭐 한 거지? died, 죽었다 이 말이지. 그치? 자, 이럴 때 이 kill은 누구를 죽이는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불러주고요. 반면에 die는 그냥 누구누구가 죽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문장에서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애가 있다는 거야. fly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자고. 한 동사가 자동사가 될 때도 있고 타동사가 될 때도 있어. fly도 마찬가지거든. 자, 지금 나오는 이 동사들은 이 문장도 맞고요. 이 문장도 맞아요. 그러면 birds fly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새들이 날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근데 뒷문장을 해석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날아간다 라고 했는데 뒤에 birds라는 말이 또 있잖아. 근데 이것까지 집어넣어야지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때 fly는 자동사가 아니라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타동사로 쓰였구나 라고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거지. 해석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날려보낸다. 누구를? 새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ly는 날다라는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날리다라는 타동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의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새가 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새들이 난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뒤에 산을이라는 목적어가 있네? 그러면 새가 산을 날린다? 의미가 이상하잖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의미상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 새가 산을 넘어서 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새가 날아간다. 자동사를 써. 그런데
산을 넘어서 라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냐면 over라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으면 뒤에 목적어를 데려올 수가 있어. 산을 넘어서 날아간다. 자, 이해가 돼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타동사라고 하는 아이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으면 이 목적어와 동사 사이가 어때? 친근한 아이야.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 오면 돼. 이게 누구야? 타동사야. 어디 갔지? 죽여 누구를? 준성이를. 날려 뭐를? 새를. 이렇게 목적어와 동사가 바로 붙어있는 애들은 타동사. 자, 동사 목적어가 아예 필요 없는 애들은 당연히 자동사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3번에 있는 예문처럼 어때? 나 이거 자동사인데 있잖아. 뒤에 목적어를 꼭 갖고 오고 싶어. 그럴 때에는 자동사는 바로 목적어랑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over 같은 애들의 도움을 받는 거야. 자동사의 경우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가 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자동사도 목적어를 필요로 할 경우에 전치사의 도움으로 뒤에 뭔가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알면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쉽냐면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거는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운데 능동태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해주냐면 active voice라고. 수동태는 passive voice라고 해줘. voice니까 말하는 거잖아. 목소리. active한 목소리야. 능동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방법.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 자, 모든 언어의 문장의 중심은 누구라고 했죠? 영어에서 동사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앞에 오는 게 누구예요? 주어지. 동사의 뒤에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거는 목적어였어.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이래. 앞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어떤 일을 행하는 행위자야. 뒤에 나오는 애는 그걸 당하는 대상이야. 이게 일반적인 문장의 구조야.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예문 봐봐. A dog, 개가 bit a girl, 소녀를 물었다. 행위자가 누구야? 네, the dog이 행위자죠. 대상은 누구죠? A girl, 소녀지. 개가 물었지. 누구를? 소녀를. 반대로 쓰면 어떻게 돼? 소녀가 물었다 개를. 말은 이상하지만 애가 개를 물었나 보지. 자,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뭐다? 네, 주어 자리에 있는 게 행위자야. 주어 자리에 있는 게 행위자. 이 문장이 기본적인 문장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능동태라고 하는 우리가 주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행한다 라고 해서 능동태야. 그런데 반대로 개가 소녀를 물긴 물었는데 나는 개는 중요하지 않아. 소녀가 물렸다는 사실이 중요해.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a girl을 주어 자리에 올리고 싶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지. 주어 자리에 대상을 앉히고 싶어. 행위를 당하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 자, 이거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a girl, 소녀가 자, 원래는 might라는 물다 라는 동사인데 이거를 야, 이건 좀 특이한 애야. 능동태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칙이 있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앞에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고 뒤에 by를 붙여주는 형식을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이 소녀는 당하는 애야, 하는 애가 아니야 라는 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그냥 bit를 쓰는 게 아니라 was bitten, 물렸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소녀가 물렸어. 문장에서 끝내도 돼요. 소녀가 물렸어.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물렸는지를 밝혀주고 싶다면 전치사 by 쓰고 뒤에 명사. 전치사가 오면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걔에 의해서 물렸다 이렇게 가는 거야.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능동과 수동의 포인트는 뭐냐면 행위자가
누가 주어 자리에 있느냐, 대상이 주어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정리해 볼게요. 자, 능동태의 경우에는 주어가 당연히 누구야? 네,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위자가 한다. 뭐 대상에게 무엇을 한다. 대상을 한다. 반면에 수동태는 반대라 그랬어.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야. 자, 이 사람이 BPP 당한다. by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문장을, 능동태로 있는 문장을 모든 걸 다 수동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나요? 또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자, 언제 쓰는 거야 도대체 수동태는? 우리가 문법에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도대체 왜 쓰냐고. 아니, 능동태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수동태라는 걸 만들어냈을까? 언제 쓰고 싶어서? 첫 번째, 행위자가 누군지를 몰라. 누가 했는지를 몰라. 대상만 알아. 또는 행위자가 너무 뻔해. 그럴 때는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어.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게 대상일 때 행위자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당했는지가 중요해. 이럴 때는 수동태를 사용한 문장을 써야 한다. 그래야 의미 전달이 더 잘 된다. 자, 실제 의미 문장을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많은 피라미드들이 were built.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얘가 대상이니까 세워졌다 라고 해석을 하겠지. In ancient Egyptian. 고대 이집트에서. 자, 피라미드 누가 세웠는지 아나요? 누가 그 노예들 이름 하나하나 다 알아? 모르잖아. 그치?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니면 또는 너무 뻔해. 노예들이 세웠겠지. 그치? 그럴 때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7 tourists. 7명의 관광객이 were killed. 죽임을 당했다. by falling rocks. 떨어지는 바위에 의해서. 누가 중요해? 말하고 싶은 사람은 뭐를? 7명의 관광객이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거지. 그치? 떨어지는 바위 맞아가지고 죽었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이럴 때 수동태를 사용한다. The window, 창문이 was broken, 깨어졌다. 누가 깼는지 몰라. 그럴 때 굳이 능동태로 쓴다면 누가 창문을 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지 몰라요. 주어에 쓸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창문이 주어에 와야지. My bag was stolen. 내 가방이 was stolen. 훔쳐졌어. In hotel room. 호텔 방에서. 누가 훔쳤는지를 몰라. 누가 훔쳤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훔쳤다 나의 가방을이 아니라 내 가방이 훔쳐진 사실이 중요해. 지금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고. 이럴 때 쓰이는 게 바로 수동태이다. 자, 능동과 수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행위자가 주어 자리에 있느냐, 대상이 주어 자리에 있느냐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대상이 주어 자리에 있다. 이 특이한 상황을 묘사해주기,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쓰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바로 수동태라고 불러준다. 되겠습니까? 자, 오늘도 동사 얘기 한번 했고요. 다음 시간에 문장의 구조, 문장 구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